세상을 올바르게 보려면 마음으로 보아야 해. 가장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의 책은 어릴 때 읽었을 때와 지금 읽었을 때 느끼는 바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린 왕자의 여행, 그리고 여행에서 만났던 바보 같은 사람들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졌다면, 지금 다시 읽었을 때는 어린 왕자가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이 나와 다르지 않구나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와 여우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게 되고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6살 때 나는 생생한 대자연 이야기라는 원시림에 대한 책에서 아주 놀라운 그림을 보았습니다. 동물을 칭칭 감아 죽이는 보아뱀이 어떤 동물을 막 집어삼키려는 그림이었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러며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어 전부 소화가 될 때까지 6개월 동안 잠을 잔다.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 속의 정글 탐험이 끝난 후에 색연필로 생애 첫 작품을 그렸습니다. 내 작품 번호 1번. 뱀이 무엇인가를 삼키고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나는 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 그림이 무섭지 않으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섭냐고? 누가 모자 따위를 무서워하겠니?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보아뱀이 코끼리를 소화시키는 그림이었습니다. 어른들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는 통에 다른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내가 보아뱀의 뱃속을 그리고 나자 어른들은 무릎을 치며 이해했습니다. 어른들이란 늘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내 작품 번호 2번은 이렇습니다. 이번엔 뱀 몸속에 코끼리가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번엔 어른들이 보아뱀의 뱃속이 어떻든 거죽이 어떻든 신경도 쓰지 않고 그림을 내려놓더니 이럴 시간에 지리와 역사, 산수나 문법 공부를 더 하는 것이 어떠냐고 타일렀습니다. 이것이 6살 때 내가 화가로 성공할 수 있었던 재능을 포기한 이유입니다. 작품 번호 1번과 작품 번호 2번이 실패로 끝나버리자 나는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른들은 눈꼽만큼도 이하를 들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어린이가 매번 어른들에게 끊임없이 설명을 하는 것도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잡기로 마음먹고 비행수를 배웠습니다. 세상 구석구석을 비행기를 타고 꽤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확실히 지리 공부가 쓸모가 있긴 했습니다. 흙길만 봐도 중국에서부터 애리조나까지 구분할 수 있었으니까요. 누구든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지리 공부가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비행을 하는 동안 나는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어른들 사이에서 살며 가까이에서 자세히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른들에 대한 내 생각은 별로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제법 똑똑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늘 지니고 다니는 내 작품 번호 1번을 내밀어 슬쩍 떠보려 했습니다.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갖춘 사람을 찾으려 애썼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을 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모자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보아뱀과 원시림이나 별 얘기 따위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수준에 맞춰 카드놀이와 골프 이야기를 하거나 정치와 넥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뭘 좀 아는 사람을 만났다고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터놓고 말할 사람 하나 만나지 못하고 혼자 살았습니다. 6년 전의 사고로 비행기가 사하라 사막에 추락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엔진에서 뭔가 망가지는 바람에 수리공이나 다른 승객도 없이 오로지 혼자 어렵게 비행기 수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내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겨우 일주일 정도 마실 물만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람 사는 곳에서 까마득히 떨어진 사막의 모래 위에 잠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바다 한가운데서 조난을 당해 구명보트를 타고 있는 뱃사람보다 더한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해뜰 무렵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양 한 마리만 그려주시겠어요? 깜짝이야.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나는 정말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놀라서 펄쩍 뛰었습니다. 나는 격렬히 눈을 껌뻑였습니다. 몸도 구석구석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상하게 생긴 조그만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진지한 눈으로 나를 살피고 서 있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휘둥그레진 눈으로 갑작스런 아이의 등장을 지켜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사람 사는 곳에서 까마득히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에 추락했는데 아이는 분명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거나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무서워서 지친 기색조차도 없었습니다. 아이에게서 사람이 살지 않는 까마득한 사막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었다고 볼만한 단서도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려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대답 대신 아이는 아주 천천히 마치 엄청 중요한 일이라도 되는 듯 반복했습니다. 괜찮으시면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 정도를 넘어서면 사람은 거절할 엄두를 못 내기 마련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사람 그림자조차 볼 수 없는 머나먼 사막 한가운데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와중에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금세 내가 지리와 역사, 수학과 문법을 공부해야 했던 계기를 생각해내고는 그 못된 꼬마 녀석에게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양 한 마리를 그려주세요. 하지만 나는 양을 그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즐겨 그렸던 두 가지 그림 중에 하나를 그려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바깥에서 본 보아뱀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칭얼대는 소리를 듣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야, 아니란 말이에요. 보아뱀 뱃속에 있는 코끼리는 싫어요. 보아뱀은 아주 무서운 동물이고 코끼리는 너무 크단 말이에요.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은 것들만 있어요. 내게 필요한 건 양 한 마리예요. 양을 그려줘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이는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안 돼요. 이 양은 벌써 많이 아프잖아요. 다른 양을 그려줘요.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꼬마 친구가 의젓하고 너그러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잘 보세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이건 양이 아니라 염소잖아요. 뿔이 있잖아요. 한 번 더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그림들처럼 또 퇴짜를 맞았습니다. 너무 늙은 양이에요. 오래오래 같이 살 양이 필요해요. 결국 내 인내심이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엔진을 서둘러 뜯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모난 상자 그림을 그려서 툭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곤 이런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이건 양이 들어있는 상자야. 네가 부탁한 양은 이 안에 있어. 나는 조그만 재판관의 얼굴이 환히 빛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양은 풀을 엄청 많이 먹지 않을까요? 왜? 왜냐면 내가 사는 곳은 뭐든지 작거든요. 거기 있는 풀로도 충분할 거야. 너에게 준 상자 속의 양은 아주 작아. 아이는 그림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렇게 작지도 않아요. 보세요. 잠들었어요. 이렇게 나는 어린 왕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아주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왕자는 이것저것 묻기만 할 뿐 내가 묻는 말은 귀담아 듣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나는 간간히 들리는 몇 마디 말로 차츰 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처음 비행기를 보았을 때 내게 물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비행기를 그리고 싶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그리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이건 뭐 하는 물건이에요? 물건이라니? 이건 날아다니는 비행기라고 불러. 내 비행기야. 나는 자랑스럽게 내가 비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아저씨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나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야, 재밌는 이야기예요. 어린 왕자는 귀여운 소리를 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그런 태도가 아주 언짢았습니다. 운이 없는 내 신세를 좀 진지하게 이해해 주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군요. 어느 별에서 왔어요? 그 순간 나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의 비밀에 번뜩 빛이 비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불쑥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하지만 어린 왕자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왕자는 아무 말 없이 비행기를 쳐다보며 천천히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저걸 타고는 아주 멀리서 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린 왕자는 머리를 숙이고 아주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내가 준 양 그림을 꺼내놓고 그 소중한 보물을 어떻게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별이라는 당체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이야기에 내가 얼마나 궁금해 죽을 지경이었는지 상상이 갈 겁니다. 나는 국립 끝에 이런 질문을 찾아내었습니다. 꼬마야, 넌 어디서 왔지? 네가 말한 내가 사는 곳이 어디지? 도대체 어디로 그 양을 데리고 갈 생각이냐? 어린 왕자는 잠시 조용히 생각하더니 대답을 했습니다. 내게 준 상자는 밤에 양의 집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그렇지. 그리고 만약 낮 동안 말뚝에 양을 묶어둘 밧줄이 필요하면 그것도 그려줄게. 하지만 어린 왕자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묶어둔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묶어두지 않으면 양이 헤매다 길을 잃을 수도 있잖아. 어린 왕자는 다시 귀여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양이 대체 어디로 간다는 거죠? 아무데나? 앞으로 쭉 가겠지? 그러자 어린 왕자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내가 사는 별은 모두 아주 조그맣거든요. 슬픈 듯한 표정으로 어린 왕자는 말을 했습니다. 곧장 앞으로 가더라도 멀리 갈 순 없어요. 나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린 왕자가 온 별이 겨우 집 한 채 크기 정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름을 붙인 지구, 목성, 화성, 금성과 같은 커다란 행성도 있지만 그 크기가 너무 작아서 망원경으로 보기조차 어려운 수백 개의 작은 행성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천문학자가 이런 작은 행성을 발견해 따로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면 그냥 번호를 붙입니다. 예를 들면 소행성 325라는 식입니다. 어린 왕자가 온 별의 이름이 소행성 B-612라고 추정할 만한 그럴싸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이 소행성은 1909년에 어느 터키 천문학자가 딱 한 번 망원경으로 관측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천문학자는 자신이 발견한 내용을 가지고 국제천문학회에 참석해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터키의 전통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아무도 그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터키의 독재자가 소행성 B-612 사건을 교훈 삼아 양복을 입지 않으면 사형시켜 버리겠다는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천문학자는 1920년에 멋지고 우아한 양복을 입고 다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이들이 그의 발표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소행성 이야기를 늘어놓고 숫자까지 세세하게 알려주는 이유는 순전히 어른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어른들에게 새 친구를 사귀었다고 이야기하면 정작 중요한 건 묻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절대 다음과 같이 묻지 않습니다. 걔 목소리가 어떻든? 어떤 놀이를 좋아해? 나비 표본을 수집하니? 대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걔 몇 살이니?
형제는 몇이래, 몸무게는, 걔네 아빠 수입은 얼마라든. 어른들은 이런 숫자를 통해서만 그 친구를 상상하고 판단하려 듭니다. 예쁜 집을 봤는데 빨간 벽돌로 지었고 창문에는 제라늄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붕에 비둘기도 있고요. 이렇게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2억 원짜리 집을 보았어요. 그제야 어른들은 감탄할 것입니다. 야, 정말 멋진 집이구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요. 어린 왕자가 있다는 증거는 이런 거예요. 어린 왕자는 웃을 때 매력적이고 양을 찾아다녀요. 누군가 양을 원한다면 그건 어린 왕자가 존재한다는 증거예요. 이보다 더 훌륭한 설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른들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당신을 어린애 취급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어린 왕자가 온 별의 이름은 소행성 B-612예요. 그러면 어른들은 납득을 하고 더 이상 귀찮은 질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른들은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어른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는 늘 어른을 관대하게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삶을 아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동화풍으로 쓰고 싶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옛날 한 옛날 어느 별에 어린 왕자가 살았습니다. 그 별은 어린 왕자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그리고 그는 양이 갖고 싶었습니다. 삶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런 방식이 훨씬 더 멋지고 참된 전달 방법일 것입니다. 난 사람들이 내 책을 대충 읽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나는 줄곧 쓰라리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벌써 내 꼬마 친구가 양을 데리고 떠난 지 6년이나 지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쓰면서 어린 왕자를 잊지 않고 똑똑히 기억하게 되겠지요. 친구를 잊고 사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아무나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린 왕자를 잊는다면 나 역시 그저 숫자밖에 모르는 여느 어른이나 마찬가지 신세일 뿐입니다. 이것이 내가 물감과 연필 몇 자루를 다시 산 계기입니다. 6살 때 보아뱀의 안쪽과 바깥쪽 그림을 그린 이후로 그림이라곤 손에 대지도 않았던 내가 나이가 들어 그림을 다시 시작하려니 무척이나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내가 본 그대로 초상화를 그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잘할 자신은 없습니다. 어떤 그림은 잘 그려졌지만 어떤 그림은 전혀 닮지도 않았습니다. 어린 왕자의 키를 묘사하는데 실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는 너무 크고 다른 장소에서는 너무 작게 그렸습니다. 어린 왕자가 입었던 옷의 색깔도 헷갈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좋든 나쁘든 최선을 다해 예쁘게 꾸미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쩌면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실수를 저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꼬마 친구가 말해주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내가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래도 나는 상자 속에 있는 양을 꿰뚫어 보는 재주는 없습니다. 아마 나도 그저 그런 어른과 다를 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어른이 되어버린 모양입니다. 하루하루 나는 어린 왕자와 대화를 하며 그가 살던 별 이야기, 별을 떠나게 된 이야기, 그리고 떠돌았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오랜 시간 천천히 어린 왕자가 가진 생각의 부스러기를 모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흘째 날에 바오밤 나무 때문에 생긴 피해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양 그림 덕분이었습니다. 걱정이 가득한 듯 진지하게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저 양이 정말로 작은 풀만 먹나요? 그럼. 휴, 다행이에요. 나는 왜 양의 먹이가 작은 풀이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바오밤 나무도 먹을 수 있겠네요.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밤 나무는 작은 풀이 아니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무는 커다란 성만큼이나 커서 코끼리 떼를 몰고 간다고 해도 바오밤 나무 한 그루조차 다 먹어치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끼리 떼를 몰고 간다는 얘기에
어린 왕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코끼리 떼를 쌓아 올려야 할 거예요. 그리고 어린 왕자는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바오밥 나무도 커지기 전에는 작아요. 그렇지. 그런데 왜 양에게 어린 바오밥 나무를 먹이려는 거냐? 어린 왕자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라도 되는 것처럼 바로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참. 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혼자 한참을 끙끙 대야만 했습니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는 좋은 식물과 나쁜 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식물은 좋은 씨앗을 맺고 나쁜 식물은 나쁜 씨앗을 맺습니다. 그런데 씨앗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씨앗들은 땅속 어둠에 잠들어 있다가 그중 하나가 잠을 깨고 싶으면 햇볕을 향해 귀엽고 수줍은 새싹을 밀어올려 뿌리를 뻗기 시작합니다. 무싹이나 장미 덤불의 싹이면 제멋대로 자라게 놔두지만 나쁜 식물의 싹이면 가능한 한 재빨리 눈에 띄는 대로 뽑아버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아주 무서운 씨앗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었습니다. 그 별은 바오밥 나무 천지였습니다. 바오밥 나무는 제때 손보지 않으면 영영 뽑을 수 없게 되고 맙니다. 바오밥 나무가 별 전체에 퍼지면 뿌리가 별을 파고 들어가고 별은 쪼개지고 마는 것입니다. 규칙이 있어야 해요.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몸단장을 마치고 나면 별단장을 해야 해요. 몸단장을 하는 것처럼 정성스럽게요. 바오밥 나무의 새싹은 장미 덤불 새싹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잘 살펴서 매일 뽑아줘야 해요. 재미없는 일이긴 해도 쉬운 방법이에요. 어느 날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 수 있도록 그림을 예쁘게 잘 그려야만 해요. 그러면 언젠가 아이들이 여행을 떠날 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린 왕자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할 일을 미룬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 바오밥 나무는 달라요. 언제든 손해를 끼칠 수 있어요. 게으름뱅이가 사는 별을 알고 있는데 작은 나무 세 그루를 놔두었다가 어린 왕자가 내게 들려준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는 사람을 가르치려 드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바오밥 나무가 얼마나 위험한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누구든 길을 잃고 소행성에 갇히게 되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 딱 한 번 신념을 어기고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바오밥 나무를 조심합시다. 여러분도 나처럼 이런 위험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았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그림을 아주 열심히 그렸습니다. 비록 그림을 그리느라 힘들었습니다만 위에서 말한 위험을 알리려는 목적이니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 이 책에 바오밥 나무 그림처럼 멋지고 감동적인 다른 그림이 없지? 대답은 간단합니다.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만큼 잘 그릴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바오밥 나무를 그릴 때 막중한 사명감 때문에 기대 이상으로 잘 그린 모양입니다. 어린 왕자, 나는 조금씩 너의 짧고 슬픈 삶의 비밀을 이해하게 되었단다. 오랜 시간 너의 유일하고 고독한 즐거움이 노을을 바라보는 것이었지. 넷째 날 아침에 자세히 알게 되었지. 넌 이렇게 말했지. 나는 노을이 좋아요. 지금 노을을 구경하러 가요. 그러면 기다려야지. 내가 말했지. 기다려요? 왜요? 노을을 보려면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너는 깜짝 놀랐지. 그리고 너는 웃었어. 너는 이렇게 말했지. 난 아직도 내 별에 있는 줄 알았어요. 맞아. 사람들은 미국이 한낮이면 프랑스에선 노을이 진다고 알고 있어. 만일 네가 한순간에 프랑스로 날아갈 수 있다면 한낮에도 바로 노을을 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불행히도 그렇게 하기에 프랑스는 너무 멀리 있어. 귀여운 어린 왕자야. 네 별에서는 한낮이든 노을이든 네가 원하면 의자를 들고 몇 걸음만 걸으면 충분했지. 넌 내게 말했지. 난 44번이나 노을을 구경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이렇게 덧붙였지. 누군가 노을을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물었지. 그럼 44번이나 노을을 구경하던 날
넌 무척 슬펐구나. 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5째 날, 늘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양 덕택에 어린 왕자의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아무런 내색도 없이 있다가 느닷없이 오래도록 속으로 고민했던 문제인 양 내게 물었습니다. 양이 작은 풀을 먹는다면 꽃도 먹지 않을까요? 양은 입이 닿으면 뭐든 먹어치워. 가시가 있는 꽃도요? 아무렴 가시가 달린 꽃도 상관없어. 그럴 거면 가시는 왜 달린 거예요? 나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그때 나는 비행기의 엔진을 단단히 죄고 있는 나사를 푸느라 끙끙대던 중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심하게 고장난 것이 분명했기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게다가 마실 물도 조금밖에 남지 않아 최악의 상황에 빠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가시가 왜 달려있는 거예요? 어린 왕자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끝까지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사 때문에 짜증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대로 대답했습니다. 가시 따위에 쓸모는 없어. 꽃이 심술을 부리느라 그래. 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린 왕자는 날 쏘아보며 화를 냈습니다. 거짓말이야. 꽃은 약하고 착해. 그냥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럴 뿐이에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사가 꿈쩍도 않는다면 망치로 두드릴 수밖에 없겠어. 다시 어린 왕자가 성가시게 했습니다. 꽃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발 그만.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난 그냥 생각난 대로 말했을 뿐이야. 너는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로 바쁜지 알기나 하니? 어린 왕자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날 바라보았습니다. 중요한 일이라고요? 그대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기름때가 낀 손으로 망치를 든 지저분한 몰골로 엔진을 향해 몸을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도 다른 어른들과 똑같아. 그 말을 듣고 좀 창피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왕자는 사정없이 쏘아댔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야.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요. 어린 왕자는 정말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바람결에 어린 왕자의 금빛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얼굴은 빨간데 신사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사는 별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꽃을 봐도 웃지 않았어요. 별을 쳐다본 적도 없고 누군가를 사랑한 적도 없고요. 사는 내내 숫자를 세는 일밖에 몰랐어요. 그 사람은 온종일 아저씨처럼 말했어요. 나는 중요한 일로 바빠. 그렇게 잘난 척을 했어요. 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버섯이에요. 뭐? 버섯이라고요. 단단히 화가 난 어린 왕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꽃들은 수백만 년 전부터 가시를 달고 살았어요. 수백만 년 동안 양은 늘 가시 달린 꽃을 먹었어요. 그런데 꽃이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가시를 왜 힘들게 기르는지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양과 꽃의 싸움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그 꽃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왕자의 별에 살던 꽃들은 아주 소박했습니다. 한겹 꽃잎을 달고 아무렇게나 피면서 아무도 성가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풀숲에 피었다가 저녁이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디선가 새로운 꽃씨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어린 왕자는 자기 별에서 본 적이 없는 새싹이라 자세히 살폈습니다. 여러분도 눈치챘겠지만 처음 보는 바오밥 나무일지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키 작은 나무는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이내 봉오리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커다란 꽃봉오리가 처음 맺히는 걸 보고는 단번에 기적 같은 일이 펼쳐질 거란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꽃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낼 준비가 만족스럽지 않아 봉오리 속 초록방에 머물렀습니다. 꽃은 조심스레 색깔을 골라 천천히 꽃잎을 한 장 한 장 껴입었습니다. 꽃은 벌판의 개 양귀비처럼 아무렇게나 헝클어진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이 가장 빛날 때를 고르고 싶었습니다. 그 꽃은 새침대기 꽃이었습니다. 꽃의 신비로운 몸단장은 오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아침 해가 뜨는 순간에 꽃은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성스레 공들인 몸단장이 끝났을 때 꽃은 하품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제야 겨우 일어났네. 꽃잎이 마구 엉클어졌어도 이해해주길 바랄게요. 어린 왕자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와, 너 정말 예쁘구나. 꽃이 우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나는 햇님과 같은 시간에 태어났어요. 어린 왕자는 꽃이 겸손하지 않다는 걸 금방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꽃은 정말 매혹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마 아침 식사 시간인 것 같은데. 꽃은 잠시 뜸들이다가 말을 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주는 친절을 베풀어주지 않겠어요? 어린 왕자는 어리둥절한 채로 깨끗한 물이 담긴 물뿌리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꽃에 물을 주었습니다. 또한 꽃은 곧바로 허영심으로 어린 왕자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꽃의 허영심이 들통났다면 감당하기 어렸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루는 꽃이 자기 몸에 난 4개의 가시에 대해 어린 왕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호랑이 따위가 발톱을 세워 덤벼보라죠. 내 별엔 호랑이가 없어.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호랑이는 풀을 먹지 않아. 난 풀이 아니랍니다. 꽃이 우아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꽃이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난 호랑이 따위는 전혀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바람은 정말 끔찍해. 바람막이 좀 만들어주지 않겠어요? 식물은 바람을 무서워하는구나. 불쌍한 운명이야. 어린 왕자는 이렇게 되뇌이고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꽃은 무척 까다롭네. 그리고 밤에는 유리 덮개를 씌워줘요. 당신이 사는 곳은 매우 춥군요. 내가 살던 곳은... 하지만 꽃은 거기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씨앗으로 날아왔기 때문에 다른 세상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꽃은 뻔한 거짓말을 하다 말이 꼬여 난처해지자 어린 왕자의 신경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콜록콜록 기침을 했습니다. 바람막이는요? 그렇지 않아도 네가 부탁했을 때 찾으러 가려던 참이었어. 꽃은 어린 왕자가 미안한 마음을 갖도록 더 세게 콜록댔습니다. 그렇게 어린 왕자는 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음에도 꽃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하찮은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어린 왕자를 더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꽃이 하는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어요.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내게 털어놓았습니다. 사람은 꽃이 하는 말은 듣지 말고 그저 바라보며 향기만 맡아야 해요. 꽃은 향기로 별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도 나는 꽃이 가진 고귀한 의미를 즐길 줄 몰랐어요. 나를 언짢게 했던 발톱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드럽게 대했어야 했는데.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난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말이 아니라 몸짓을 보고 알아챘어야 했어요. 꽃은 향기롭고 따스하게 날 감싸고 있었어요. 그때 꽃으로부터 도망치지 말았어야 했어요. 시시하고 서툰 속임수 뒤에 숨은 꽃의 사랑을 헤아렸어야 했어요. 꽃들은 변덕쟁이야. 너무 어려서 나는 어떻게 꽃을 사랑해야 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들의 도움으로 별을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떠나던 날 어린 왕자는 별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활활 타고 있는 화산을 조심스레 청소했습니다. 별에 있는 불붙은 화산 2개는 아침 식사를 데우는데 아주 편리했습니다. 불 꺼진 화산 1개도 있었지만 어린 왕자의 말대로 언제 불이 붙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불 꺼진 화산도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만 잘하면 갑자기 터지지 않고 천천히 느긋하게 타올랐습니다. 화산이 터지는 모습은 마치 굴뚝 위에 치솟는 불길 같습니다. 지구에 사는 우리는 너무나 작아서 화산을 청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늘 화산 때문에 말썽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는 화산이 솟구쳐 오를 때와 비슷한 느낌으로 마지막 바오암 나무 싹을 뽑았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그런지 늘 해오던 일들이 마지막 날 아침에는 무척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꽃에게 마지막 물을 주고 유리덮개를 씌우려다 어린 왕자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잘 있어. 어린 왕자는 꽃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꽃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꽃은 기침을 했습니다. 감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나 바보 같죠? 마침내 꽃이 어린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용서를 바랄게요. 부디 행복하세요. 꽃이 까다롭게 굴지 않아 어린 왕자는 놀랐습니다. 유리덮개를 허공에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꽃의 조용하고 다정한 말에 어린 왕자는 당황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꽃이 어린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그걸 몰랐다면 내 잘못이에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도 나처럼 바보예요. 행복하길 바랄게요. 유리덮개는 그냥 거기 두세요. 나에겐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만 바람이 불면 추위 따위는 아무렇지 않아요. 서늘한 밤바람이 날 기분 좋게 해줄 거예요. 난 꽃이잖아요. 하지만 동물들이 나비와 사귈 수만 있다면 애벌레 2-3마리쯤은 견뎌야겠죠. 나비는 무척 아름답겠죠. 나비나 애벌레가 아니라면 누가 날 찾아줄까요? 당신은 멀리 있을 테니까. 하지만 커다란 동물이 온다 해도 난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내겐 발톱이 있잖아요. 꽃은 해맑게 가시 4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매달리지 말아요. 떠나기로 마음 먹었잖아요. 어서 가세요. 꽃은 어린 왕자에게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꽃은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줄지어 이웃한 소행성 325, 326, 327, 328, 329, 330호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경험을 쌓기 위해 별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왕은 왕의 상징인 자줏빛 단비 가죽 옷을 입은 채 간결하고 위험 있는 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 백성이로구나. 어린 왕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왕은 크게 외쳤습니다.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전에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알아보는 거지? 왕들에게 세상이란 얼마나 단순한 것인지 어린 왕자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왕들에게는 모든 사람이 신하인 것입니다. 가까이 오너라. 짐이 백성을 자세히 보고 싶도다. 왕은 마침내 백성을 두었다는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앉을 만한 곳을 찾아보았지만 별 전체가 왕의 단비 옷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뻣뻣하게 서 있다가 피곤해져서 하품을 했습니다. 왕 앞에서 하품을 하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므로 그만오라. 왕이 어린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난처해진 어린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오랫동안 여행하느라 잠을 못 잤어요. 오, 그러면 하품을 하도록 허락하노라. 수년간 하품을 하는 백성을 보지 못했도다. 하품은 짐에게 호기심의 대상이니라. 짐이 명하노니 어여 다시 하품을 해보거라. 무서워요. 다시 못하겠어요. 어린 왕자는 부끄러워져서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그럼 짐이 명하노니 어떤 때는 하품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왕의 말이 빨라지고 좀 짜증이 난 것 같았습니다. 왕의 마음속에는 권위를 존중받아야 한다는 고집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불복종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야말로 절대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은 이치에 맞게 내려졌습니다. 내가 어떤 장군에게 명을 내리면 왕은 예를 들어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어떤 장군에게 바닷새로 변신하라고 명을 내렸다고 치자. 그런데 장군이 짐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장군의 잘못이 아니라 짐이 부덕한 탓이다. 앉아도 돼요? 겁에 질린 어린 왕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명하노라. 왕은 대답을 하면서 위엄있게 단비 옷자락을 들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왕자는 별이 무척 작은데 왕은 대체 무엇을 다스리는지 궁금했습니다. 전하,
어린 왕자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질문을 해도 되겠어요? 질문을 하도록 명하노라. 전하는 무엇을 다스리세요? 모든 것을 다스리노라. 짧고 위엄있게 왕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요? 왕은 몸짓으로 자기 별과 다른 별뿐만 아니라 모든 별을 가리켰습니다. 전부 다요?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전부 다. 왕이 대답했습니다. 왕의 통치력은 일부가 아니라 우주 전체였습니다. 그럼 별들도 전하의 명을 받들어요? 아무렴 그렇고 말고 냉큼 듣지. 짐을 거역하는 무리는 용서치 않노라. 왕이 말했습니다. 그런 권력은 어린 왕자에게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만약 어린 왕자가 그런 절대 권력을 갖는다면 의자를 한 번도 옮기지 않고 하루에 44번, 72번, 100번, 심지어 200번이나 노을을 지켜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떠나온 별이 생각나 조금 슬퍼졌습니다. 용기를 내 왕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노을을 보고 싶어요.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해가 지도록 명령해 주세요. 짐이 어떤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보라고 명하거나 슬픈 드라마를 쓰라고 명하거나 바다새로 변신하라고 명했는데도 장군이 짐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누구의 잘못이겠느냐? 짐이냐 장군이냐? 왕이 물었습니다. 전하요. 어린 왕자는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맞다. 의무를 요구할 때는 할 수 있는 것만을 요구해야 한다. 왕이 말을 이었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권위는 무엇보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만약 백성들에게 물에 빠져 죽으라고 한다면 백성들은 폭동을 일으키겠지. 짐이 복종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이유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노을은요? 어린 왕자는 다시금 왕을 재촉했습니다. 물어보기로 한 질문은 절대 잊지 않는 어린 왕자였습니다. 곧 노을을 보게 될 것이다. 짐이 조금 있다가 명을 내리겠다. 그런데 짐의 통치 방법이 있으니 알맞은 조건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노라. 언제까지요?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어험. 왕은 대답에 앞서 두꺼운 달력을 먼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대충 오늘 저녁 8시에서 20분 전쯤이 되겠구나. 그때가 되면 짐이 얼마나 통치를 잘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습니다. 노을을 볼 수 없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동시에 어린 왕자는 슬슬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별에서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어린 왕자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여행을 떠나야겠어요. 가지마. 백성을 두게 되어 아주 자랑스러웠던 왕이 말했습니다. 가지마. 내가 장관 시켜줄게. 어떤 장관이요? 법무장관. 그런데 여긴 재판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야 뭐를 드리지? 왕이 어린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난 아직도 내 왕국을 다 둘러보지 못했어. 너무 늙다 보니 마차를 둘 자리도 없고 걷는 건 너무 피곤해. 난 벌써 다 둘러보았어요. 이렇게 말하며 어린 왕자는 돌아서서 다시 한번 그 별의 반대편까지 살폈습니다. 거기도 여기처럼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 네 자신을 재판하거라. 왕이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보다 자기를 판단하는 일이 훨씬 어렵다. 네 자신을 올바르게 판단한다면 진정한 지혜를 갖췄다고 할 수 있지. 맞아요. 그런데 판단은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꼭 여기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짐은 짐의 별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있다는 믿을 만한 증거가 있도다. 밤마다 소리가 들리노라. 그러니 그대는 그 늙은 쥐를 재판하라. 종종 쥐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도 좋다. 그 쥐의 운명이 그대의 재판 결과에 달려있다. 하지만 쥐에게 특별 사면을 내려도 좋다. 이 별에서 재판할 수 있는 오직 하나뿐인 쥐니까. 나는 누구에게도 사형 선고를 내리기 싫어요. 그리고 지금 떠나야겠어요. 어린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안 돼. 왕이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이미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늙은 군주를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전하께서 당장 복종하길 원하시면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제게 이해할 수 있는 명령을 내려주세요. 예컨대 1분 안에 떠나라고 명하시면 제가 기꺼이 받들겠어요. 왕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고는 작별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대를 짐의 외교관으로 임명하노라. 왕이 서둘러 외쳤습니다. 권위에 찬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른들은 이해할 수 없어. 어린 왕자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며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두 번째 행성에는 잘난체 아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 저기 나를 우러러 봐줄 사람이 오고 있어. 잘난체 아저씨는 멀리서 어린 왕자가 오는 걸 보더니 크게 소리쳤습니다. 잘난체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모두 우러러 보기 위해 태어났다고 여깁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저씨는 이상한 모자를 쓰고 있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인사 모자다. 잘난체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환호할 때 나는 답례로 모자를 들어 보이지. 근데 지지리도 운이 없구나. 아무도 이 길을 지나다니지 않잖아. 예? 어린 왕자는 잘난체 아저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박수를 쳐봐라. 이렇게 한쪽 손을 다른 손에 마주치는 거다. 잘난체 아저씨가 어린 왕자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박수를 쳤습니다. 잘난체 아저씨는 답례로 점잖게 모자를 들어 보였습니다. 왕이 사는 별보다 여기가 훨씬 재미있어. 어린 왕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박수를 쳤습니다. 잘난체 아저씨는 답례로 계속 모자를 들어 보였습니다. 5분 동안 그렇게 박수를 치고 나자 어린 왕자는 놀이가 시시해지고 점점 지쳐갔습니다. 모자를 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난체 아저씨는 어린 왕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잘난체 하는 사람들은 칭찬이 아니면 듣질 않습니다. 너 정말로 날 우러러 보는 게 맞냐? 잘난체 아저씨가 어린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우러러 보는 게 뭐예요? 우러러 본다는 건 네가 이 별에서 내가 제일 잘생기고 옷도 잘 입고 부자에다가 똑똑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다. 그런데 이 별에는 아저씨 혼자잖아요. 내가 얘기한 것처럼 날 우러러 봐줘. 아저씨를 우러러 볼게요. 어린 왕자는 어깨를 살짝 으쓱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아저씨한테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리고 어린 왕자는 길을 떠났습니다. 어른들은 확실히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며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다음 행성에는 술을 많이 마시는 술고래 아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별의 여행은 무척 짧았지만 어린 왕자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어린 왕자는 술이 가득 찬 병과 빈 병을 잔뜩 늘어놓고 조용히 앉아있는 술고래 아저씨에게 말을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있지. 술고래 아저씨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술을 마셔요?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잊고 싶어서. 술고래 아저씨가 대답했습니다. 뭘 잊어요? 어린 왕자가 불쌍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창피한 일을 잊고 싶어. 술고래 아저씨가 머리를 가로저으며 털어놓았습니다. 뭐가 창피해요? 어린 왕자는 돕고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술 마시는 게 창피해. 술고래 아저씨는 이 말을 끝으로 입을 굳게 닫고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어린 왕자는 수수께끼 같은 기분으로 그 별을 떠났습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며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네 번째 행성은 사업가의 별이었습니다. 사업가는 너무 바빠서 어린 왕자가 왔는데도 고개조차 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담뱃불이 꺼졌어요. 셋 더하기 둘은 다섯, 다섯 더하기 일곱은 열둘, 열둘 더하기 셋은 열다섯. 아니요. 열다섯 더하기 일곱은 스물둘, 스물둘 더하기 여섯은 스물여덟. 불 붙일 시간도 없어. 스물여섯 더하기 다섯은 서른하나. 그러면 5억 162만 2731. 뭐가 5억이에요? 어? 너 아직 거기 있었니? 5억 100만. 빈둥댈 시간이 없어. 할 일이 태산이야. 난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시시한 일로 노닥거릴 시간이 없어. 둘 더하기 다섯은 일곱. 뭐가 5억 100만이에요? 한번 질문을 하며 포기한 적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사업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난 54년간 이별에 살면서 딱 3번 방해를 받았다. 첫 번째는 22년 전에 얼빠진 거위가 길을 잃고 떨어졌을 때 어찌나 요란하게 푸드덕거리는지 기록이 4군데나 틀렸어. 두 번째는 7년 전에 관절염이 도졌을 때다. 충분히 운동을 하지 않는 탓이지. 난 빈둥댈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 바로 지금이야. 알겠니? 내가 어디까지 했더라? 5억 100만. 뭐가 몇백만이에요? 사업가는 대답을 하기 전에는 끝날 가망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기 빽빽하게 작은 거 말이다. 가끔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거. 팔이요? 아니, 조그맣게 반짝이는 거. 벌이요? 아니, 게으름뱅이에게 헛된 꿈을 꾸게 만드는 작고 반짝이는 거 말이다. 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 내 인생에서 헛된 꿈 따위를 꿀 시간은 없지만 말이다. 아, 별이요? 그렇지, 별. 그런데 5억 개의 별을 세서 뭐 하려고요? 5억 162만 2731.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정확하지. 별을 세서 뭘 하려고요? 뭘 하냐고? 네,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소유하는 거야. 별을 소유한다고요? 그래. 내가 만났던 왕은 소유하지 않아. 통치를 할 뿐이지. 소유와 통치는 서로 다른 일이야. 별을 소유하면 뭐가 좋아요? 날 부자로 만들어주거든. 부자가 되면 뭐가 좋아요? 부자가 되면 누가 발견하든 다른 별들을 더 살 수 있지. 이 사람도 불쌍한 술고래 아저씨랑 비슷하구나.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왕자는 좀 더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별을 소유하는 게 가능해요? 별은 누구 거냐? 사업가가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누구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이야. 그런 생각을 한 첫 번째 사람이니까.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아무렴. 네가 주인 없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고 치자. 그럼 네 것이 되는 거야. 네가 주인 없는 섬을 발견하면 그것도 네 것이야. 남들이 전에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해내면 이제 무슨 얘긴지 알겠지? 바로 네 것이 되는 거야. 저 별들은 내 것이야. 왜냐하면 나 외에는 별을 갖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렇군요. 맞아요.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별로 뭘 할 거예요? 관리를 해야지. 사업가가 대답했습니다. 새 것도 세야지. 아주 힘든 일이야. 하지만 괜찮아. 나는 중요한 일을 하도록 타고난 사람이니까. 어린 왕자는 그래도 뭔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난 비단 목도리가 있으면 목에 두르고 다녀요. 꽃을 기르면 꽃을 꺾어 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하늘의 별을 딸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난 그걸 은행에 넣어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작은 종이에 별의 숫자를 적은 다음에 그 종이를 은행 금고에 넣고 잠가버린다는 뜻이다. 그게 전부예요? 그거면 충분해. 사업가가 말했습니다. 재밌는 일이네. 어린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시적인 일이야. 하지만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아. 어린 왕자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이란 어른들과 아주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내게는
매일 물을 주는 꽃 한 송이가 있어요. 매주 청소를 하는 화산 3개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불 꺼진 화산이 1개 있는데 그것도 청소를 해요. 나중 일은 알 수가 없으니깐요. 그렇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화산과 꽃에게 도움이 돼요. 하지만 아저씨가 하는 일은 별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사업가는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길을 떠났습니다. 어른들은 하나같이 다 이상해. 이렇게 혼잣말하며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5번째 별은 아주 독특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별들 중에 제일 작았습니다. 거기에는 가로등 1개와 가로등지기 1사람만 겨우 서 있을 자리밖에 없었습니다. 텅 빈 하늘 가운데에 사람도 집도 없는데 가로등과 가로등지기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 어린 왕자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보일지도 몰라. 하지만 왕가 잘난체 아저씨, 사업가 술고래 아저씨만큼 바보는 아니겠지? 이 사람이 하는 일에는 적어도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가로등을 켜면 별이나 꽃에게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고 가로등을 끄면 꽃과 별을 잠들게 하는 것처럼 말이야. 정말 멋진 일이야. 멋지고 정말 쓸모있는 일이야. 행성에 도착한 어린 왕자는 가로등지기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왜 방금 가로등을 껐어요? 규칙이야. 좋은 아침. 가로등지기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규칙이요? 가로등을 끄는 규칙. 잘 자거라. 가로등지기는 다시 가로등을 켰습니다. 그런데 왜 금방 가로등을 다시 켰어요? 규칙이야. 가로등지기가 대답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린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이해할 필요 없어. 가로등지기가 말했습니다. 규칙은 규칙이야. 좋은 아침. 그리고는 다시 가로등을 껐습니다. 가로등지기는 붉은 사각무늬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끔찍한 일이야. 옛날엔 할만했는데. 아침이면 가로등을 끄고 저녁이면 불을 밝혔지. 낮에 휴식 시간에는 쉬고 저녁 휴식 시간에는 잠을 잤어. 그때랑 규칙이 다른 건가요? 규칙은 바뀌지 않았어. 가로등지기가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해가 갈수록 별은 빨리 도는데 규칙은 바뀌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별이 1분마다 도니까 더 이상 1초도 쉴 수 없게 되었어. 1분마다 가로등을 켰다 껐다 해야 해. 아저씨가 사는 별은 하루가 1분이라니 참 재밌어요. 하나도 재미없어. 가로등지기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벌써 1달이나 지났다고. 1달이요? 그래, 1달. 30분이면 30일. 잘 자거라. 어린 왕자는 가로등지기를 지켜보는 동안 규칙을 성실히 지키는 그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노을을 보기 위해 하루를 바꿔 의자를 옮기던 기억이 났습니다. 어린 왕자는 가로등지기를 돕고 싶었습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 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늘 쉬고 싶어. 가로등지기가 말했습니다. 성실한 동시에 게으른 사람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 별은 아주 작으니까 3발짝만 성큼성큼 걸으면 다 걸을 수 있어요. 언제나 해가 떠있게 하려면 그냥 천천히 걸으면 돼요. 쉬고 싶으면 걸어요. 그러면 필요한 만큼 낮이 계속되잖아요. 썩 좋은 생각은 아니구나. 가로등지기가 말했습니다. 잠자는 게 내 유일한 낙이거든. 그럼 어쩔 수 없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지. 좋은 아침. 가로등지기가 가로등을 끄며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전에 만난 왕가 잘난체 아저씨, 술고래 아저씨와 사업가 모두가 저 아저씨를 비웃겠지? 하지만 저 아저씨는 내가 본 사람들 가운데 바보가 아닌 유일한 사람이야. 그건 아마 이기적이지 않기 때문일 거야. 어린 왕자는 아쉬운 한숨을 쉬고 다시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 아저씨는 친구가 되고 싶은 단 한 사람이야.
하지만 별이 너무 작아 두 사람이 같이 있을 자리가 없어.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나며 차마 말하지 못한 가장 아쉬운 점은 1440번이나 볼 수 있었던 노을의 축복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별은 가로등지기의 별보다 10배나 컸습니다. 거기에는 노신사가 두꺼운 책을 쓰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 보게, 탐험가가 오고 있구나. 노신사는 어린 왕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어린 왕자는 탁자에 앉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너무 멀리 많은 여행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디서 오는 게냐? 노신사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큰 책은 뭐예요?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뭘 하고 계세요? 난 지리학자란다. 노신사가 말했습니다. 지리학자가 뭐예요?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지리학자란 세상의 모든 바다와 강, 마을과 산과 사막을 연구하는 사람이란다. 재미있겠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여기에서 진짜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났군요.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의 별을 둘러보았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엄하고 멋진 별이었습니다. 이 별은 무척 예뻐요.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바다도 있나요? 말해줄 수가 없구나. 지리학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마을과 강과 사막은요? 그것도 말해줄 수가 없구나. 할아버지는 지리학자잖아요. 분명히 그렇단다. 하지만 나는 탐험가가 아니야. 이 별에는 전속 탐험가가 없어. 밖에 나가 마을과 강과 산과 바다와 사막을 조사하는 건 지리학자의 일이 아니야. 지리학자의 일은 워낙 중요해서 밖에 나돌아 다닐 시간이 없어. 책상 머리를 떠나지 못해. 대신 지리학자는 연구를 위해 탐험가를 쓴단다. 탐험가에게 궁금한 걸 묻고 탐험가가 탐사했던 일을 기록하는 게야. 그러다 흥미를 끄는 내용이 있으면 지리학자는 조사위원회에 탐험가의 도덕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단다. 왜요? 탐험가가 거짓말을 하면 지리학자의 책이 엉망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탐험가가 술을 많이 마시는지도 조사를 하는 게야. 왜요?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술꾼 눈에는 세상이 두 개로 보인단다. 지리학자가 하나뿐인 산을 둘로 기록할 수도 있거든.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좋지 않은 탐험가가 되겠군요. 그렇게다. 탐험가의 도덕성이 괜찮으면 조사위원회가 발견을 인정하는 게야. 조사위원회가 확인하러 가나요? 아니. 너무 번거로운 일이니 위원회는 탐험가에게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지. 예를 들어 큰 산을 발견했는데 의심이 들면 탐험가가 돌아오는 길에 큰 돌들을 가져오라고 시키지. 갑자기 지리학자가 흥분해서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너 다른 곳에서 왔지? 탐험가인 게로구나. 네 별을 나에게 설명해보거라. 그리고는 큰 기록책을 펼치더니 지리학자는 연필을 깎았습니다. 탐험가의 이야기는 먼저 연필로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지리학자는 잉크로 적기 전에 탐험가가 증거를 가져오기를 기다립니다. 준비되었느냐? 지리학자가 잔뜩 기대하며 말했습니다. 아, 내가 살던 곳은요.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별 다를 게 없어요. 모든 게 작아요. 화산 3개가 있는데 2개는 불 붙는 화산이고 하나는 불이 꺼져 있어요. 그렇지만 어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지. 지리학자가 말했습니다. 꽃도 하나 있어요. 꽃은 기록하지 않는다. 지리학자가 말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 꽃은 내 별에서 가장 예쁜데요? 꽃은 기록하지 않아. 꽃은 시한부 존재니까. 지리학자가 말했습니다. 시한부 존재가 무슨 뜻이에요? 지리책은 세상의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야. 옛날 지리책이란 있을 수가 없다. 산이 위치를 움직이는 경우는 아주 드물지.
바닷물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도 거의 없다. 지리학자는 영원한 존재만 기록하는 게야. 하지만 불 꺼진 화산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잖아요. 어린 왕자가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시한부 존재가 무슨 뜻이에요? 화산에 불이 있든 없든 지리학자겐 상관없다. 중요한 건 산이야. 그건 변하지 않거든. 시한부 존재가 무슨 뜻이에요? 한 번 한 질문은 결코 포기한 적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말은 곧 사라질 운명이란 뜻이다. 그럼 내 것도 곧 사라질 운명이란 거예요? 아무렴 그렇지. 내 꽃은 시한부 존재구나. 그리고 겨우 4개의 가시로 세상과 맞서고 있는데 나는 꽃을 별에 혼자 내버려 두고 왔어. 어린 왕자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며 처음으로 후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볼 만한 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지구에 가봐라. 지리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듣자 하니 괜찮다더구나. 어린 왕자는 꽃을 생각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7번째 별인 지구에 왔습니다. 지구는 놀라운 별이었습니다. 지구는 111명의 왕과 여기에는 작은 부족의 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7,000명의 지리학자, 90만 명의 사업가, 750만 명의 술고래들, 3억 1,100만 명의 교만한 사람들, 즉 20억 명의 어른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지구의 크기를 짐작할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구의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6개의 대륙에 가로등의 불을 밝히기 위해 46만 2,511명의 가로등지기가 필요했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보면 놀라운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가로등지기들이 열을 맞추어 떼지어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오페라의 발레를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먼저 뉴질랜드와 호주의 가로등지기들이 등장하는 차례입니다. 그들이 가로등을 밝히고 잠이 들면 다음으로 중국과 시베리아의 가로등지기들이 경쾌한 춤 사이로 등장했다가 무대의 가장자리로 물결을 치며 사라집니다. 다음으로 러시아와 인도의 가로등지기가 차례로 이어지고 아프리카, 유럽,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가로등지기들이 무대에 오른 순서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주 멋진 광경이었겠지요. 오직 북극과 남극에서 각각 하나의 가로등을 책임지는 두 사람만이 일 걱정 없이 편했을 것입니다. 1년에 2번만 바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재치를 발휘하려고 가끔 진실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나는 가로등지기 얘기를 할 때 살짝 꾸며댔습니다. 그러다 지구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잘못된 생각을 퍼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지구 위에 아주 작은 공간만을 차지하여 살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사는 20억 인구를 지폐처럼 한데 모아놓고 쌓으면 24평방킬로미터의 공간에 다 들어갑니다. 온 인류를 태평양의 작은 섬에 구겨 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얘기를 어른들에게 하면 분명히 믿지 않을 것입니다. 어른들은 굉장히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바오밥 나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환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 어른들을 설득하려면 어른들의 셈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면 마음에 들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일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날 믿어도 좋습니다. 어린 왕자가 지구에 도착했을 때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어서 몹시 당황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혹시 다른 별에 잘못 온 것이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달빛처럼 빛나는 금빛 다리가 모래 속에서 빛났습니다. 안녕? 어린 왕자가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뱀이 말했습니다. 여긴 어디니?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지구야, 아프리카지. 뱀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럼 지구에는 사람이 살지 않니? 여긴 사막이야. 사막엔 사람이 살지 않는다. 지구는 굉장히 넓어. 뱀이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바위에 걸터 앉아 하늘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별이 하늘에서 빛나는 건 언젠가 우리가 다시 자기 별을 되찾기 위해 그런 건 아닐까 생각해. 내 별을 봐. 저기 있어. 하지만 너무 멀리 있어. 네 별은 멋져.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 뱀이 말했습니다. 꽃과 좋지 않은 일이 있었어.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아, 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막은 쓸쓸해.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쓸쓸하긴 마찬가지야. 뱀이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잠시 뱀을 바라보았습니다. 넌 희한하게 생겼어.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손가락만큼 가늘어. 그렇지만 어떤 왕의 손가락보다도 강하지. 뱀이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넌 그리 강하지 않아. 발도 없잖아. 멀리 갈 수도 없어. 나는 널 아무리 멀리 갈 수 있는 배보다도 더 먼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어. 뱀은 황금 발찌처럼 어린 왕자의 발목을 감고 올랐습니다. 누구든 날 건드리면 나는 그를 애초에 태어난 땅속 깊은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 뱀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넌 순수하고 진실하구나. 게다가 별에서 왔고. 어린 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넌 날 마음 약하게 만드는구나. 넌 이 딱딱한 지구에선 너무 약해. 뱀이 계속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 네가 너무나 별이 그리워진다면 내가 도울 수 있을 거야. 약속할게.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넌 왜 항상 수수께끼처럼 말하는 거니?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지나다 꽃 한 송이를 만났습니다. 세 장의 꽃잎을 가진 평범한 꽃이었습니다.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꽃도 인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니? 어린 왕자가 공손히 물었습니다. 꽃은 사막의 상인들이 지나가는 걸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꽃이 되물었습니다. 아마 그 종족은 6이나 7쯤 되는 것 같아. 몇 해 전에 보긴 했는데 어디 가야 만날지는 아무도 모를걸? 바람이 전부 날려버렸거든. 걔네는 뿌리도 없지 뭐니. 사는 게 꽤나 고달플 거야. 잘 있어. 어린 왕자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잘 가. 꽃이 말했습니다. 그 다음 어린 왕자는 높은 산에 올랐습니다. 어린 왕자가 알고 있는 산은 무릎 높이쯤 오는 작은 분화구 3개가 전부였습니다. 가끔은 불 꺼진 화산을 발판으로 쓰곤 했습니다. 이 산은 정말 높구나. 어린 왕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람들과 이 별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겠지? 하지만 어린 왕자는 바늘처럼 뾰족한 바위 봉우리 빼곤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안녕. 어린 왕자가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안녕. 메아리가 인사를 했습니다. 넌 누구니?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넌 누구니? 넌 누구니? 메아리가 대답했습니다. 친구가 되죠. 난 너무 외로워.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난 너무 외로워. 난 너무 외로워. 메아리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별이야. 어린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메마르고 날카로운 데다 거칠고 험악해.
그리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데 숨어서 말만 따라하고 내 별에선 꽃이 늘 먼저 말을 걸어주었는데. 어린 왕자는 사막을 뚫고 바위산과 눈밭을 오래도록 걷고 나서야 마침내 길을 찾았습니다. 길은 모든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안녕? 어린 왕자가 온통 장미꽃밭인 정원 앞에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장미꽃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꽃들을 살폈습니다. 꽃들은 어린 왕자의 꽃과 아주 닮아 있었습니다. 너흰 누구지? 어린 왕자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우린 장미꽃이야. 장미꽃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슬픔에 젖어들었습니다. 어린 왕자의 꽃은 자기가 우주에서 하나뿐인 종류의 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원 한 군데에 똑같이 생긴 5,000송이나 되는 꽃이 있었습니다. 내 꽃은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 어린 왕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꽃이 이 광경을 보기라도 하면 죽도록 기침을 해댈 거야. 그리고 웃음거리가 되기 싫어서 죽은 척 할지도 몰라. 그럼 난 어쩔 수 없이 살려내는 척이라도 하겠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진짜 죽어버릴지도 모르니까. 어린 왕자는 떠오르는 생각을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세상에서 하나뿐인 꽃을 가진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냥 평범한 장미일 뿐이었어. 평범한 장미와 무릎까지 오는 화산 3개. 그중 하나는 영원히 꺼진 화산이고, 이런 것들로 나는 위대한 왕자가 될 수 없어. 어린 왕자는 풀밭에 쓰러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안녕? 여우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어린 왕자는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주위를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 사과나무 아래에 있어.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넌 누구니?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넌 아주 귀엽게 생겼구나. 난 여우야. 여우가 말했습니다. 나랑 같이 놀자. 어린 왕자가 부탁했습니다. 난 지금 너무 우울해. 난 너랑 놀 수 없어. 여우가 말했습니다. 난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아, 그렇구나. 미안해. 어린 왕자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너 여기 살지 않는구나. 여우가 말했습니다. 뭘 찾고 있는 거야? 사람들을 찾고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사람들은, 여우가 말했습니다. 총을 가지고 있지. 그걸로 사냥을 해. 아주 짜증나는 일이야. 사람들은 닭도 길러. 사람들은 이런 일에만 관심을 가져. 너도 닭을 찾아다니니? 아니?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난 친구를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다들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행동이지. 여우가 말했습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고? 말하자면 이런 거야. 여우가 말했습니다. 나한테 너는 아직까지 수많은 어린 아이들 중 하나에 불과해. 그래서 난 네가 필요하지 않아. 너도 내가 필요하지 않아. 나 역시 너한테 수많은 여우들 중 하나일 뿐이니까. 하지만 네가 날 길들이면 우린 서로를 필요로 할 거야. 그럼 나한테 너는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지. 그리고 너한테 나도 역시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꽃이 하나 있는데 그 꽃이 날 길들인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지. 지구상에는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니까. 여우가 말했습니다. 아, 이 별이 아니야.
여우는 이해할 수 없어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럼 다른 별? 응. 거기에 사냥꾼도 있니? 아니? 오, 그거 좋다. 거기에 닭도 있어? 아니? 좋다 말았네. 여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우는 다시 생각에 빠져 말했습니다. 내 삶은 너무 따분해. 난 닭을 사냥해. 사람들을 날 사냥하지. 닭도 거기서 거기고 사람도 거기서 거기야. 그러다 보니 내가 좀 재미없거든. 그런데 네가 날 길들인다면 내 삶은 햇볕이 비추는 것 같이 빛날 거야. 나는 아마 여느 발자국 소리와 다른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되겠지. 모르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나는 재빨리 굴로 숨겠지만 네가 노랫소리처럼 날 부르면 나는 굴에서 나올 거야. 저기 밀밭이 보여? 난 빵을 먹지 않아. 밀밭은 내게 아무 쓸모 없어. 어떤 이야기도 떠오르지 않으니까. 그건 안타까운 일이지. 하지만 네 머리카락은 금빛이야. 네가 날 길들이면 얼마나 멋질지 생각해봐. 금빛으로 빛나는 밀밭은 널 떠올리게 할 거야. 그럼 난 밀밭 사이로 들리는 바람 소리를 사랑하게 될 거야. 여우는 한참 동안이나 어린 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날 길들여줘. 여우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어린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 난 친구를 사귀어야 하고 알고 싶은 일도 너무 많아. 길들였을 때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 여우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해하려 들지 않아. 사람들은 가게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걸 사. 하지만 우정을 파는 가게는 어디에도 없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친구가 없는 거야. 너에게 친구가 필요하다면 날 길들여줘. 널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해?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오래도록 참고 견뎌야 해.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우선 나한테서 조금 떨어진 풀밭에 앉아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나는 곁눈으로 살피겠지. 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해. 말은 오해의 씨앗이거든. 넌 날마다 조금씩 나한테 가까이 다가와서 앉는 거야. 다음날 어린 왕자가 다시 왔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오는 게 좋아. 여우가 말했습니다. 예컨대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기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점점 더 즐거워질 거야. 4시가 되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지. 넌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보게 될 거야. 그런데 네가 아무 때나 오면 언제쯤 내 가슴이 두근댈지 모르잖아. 그래서 적당한 의식을 지킬 필요가 있어. 의식이 뭐야?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그건 역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행동 중에 하나야. 여우가 말했습니다. 어떤 날을 다른 날과 다르게 만들고 이 순간을 다른 순간과 다르게 만드는 일이야. 예를 들면 사냥꾼들과 나 사이에는 하나의 의식이 있어. 매주 목요일이면 사냥꾼들이 마을 처녀들과 춤을 추러 가. 목요일은 나한테 정말 기가 막힌 날이야. 포도밭을 가고 싶은 데까지 갈 수가 있어. 하지만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추러 가면 매일매일이 똑같아지고 나한테 소풍 따위는 없는 거지. 그렇게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습니다. 어린 왕자가 떠날 시간이 가까워지자 여우가 말했습니다. 아, 울 것 같아. 네 탓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네가 상처받길 바라지는 않았어. 네가 길들여주길 원했잖아. 그래, 맞아. 여우가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넌 울려 하잖아. 그것도 맞아. 여우가 말했습니다. 결국 너한테 좋은 건 하나도 없었어. 좋은 게 있었어. 여우가 말했습니다. 밀밭에 빛깔이 있잖아. 여우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장미꽃들에게 다시 가봐. 넌 네 꽃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꽃이란 걸 알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내게 돌아와 작별 인사를 해줘. 그럼 비밀 하나를 선물할게.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을 다시 보러 갔습니다. 너희는 내 장미꽃과 하나도 닮지 않았어.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아무도 길들여주지 않고 너희 역시 아무도 길들이지지 않았으니 아직까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 친구 여우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말이야. 그 여우는 수많은 여우들 중에 하나일 뿐이었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내 여우 친구야. 장미꽃들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너희는 아름다워. 하지만 무의미해. 어린 왕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누구도 너희를 위해 목숨을 걸진 않을 거야. 분명히 지나가는 나그네는 내 장미꽃을 너희와 똑같이 생각할 거야. 하지만 내 꽃은 너희와 같은 수많은 장미꽃들보다 더 소중해. 왜냐면 그 꽃은 내가 물을 주었고 유리덮개도 만들어 주었고 바람막이를 만들어 보살펴 주었어. 그리고 나비가 될 두세 마리를 뺀 애벌레도 잡아주었고 투덜대거나 잘난 체를 하고 심지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조차 내가 귀를 기울여준 바로 나의 꽃이었으니까. 어린 왕자는 다시 여우를 만나러 갔습니다.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잘 가. 여우가 말했습니다. 이제 비밀을 말해줄게. 아주 단순해. 세상을 올바르게 보려면 마음으로 보아야 해. 가장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가장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어린 왕자는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 여우의 말을 따라했습니다. 네 장미꽃을 위해 시간을 들인 건 그 꽃이 소중하기 때문이야. 내 장미꽃을 위해 시간을 들인 건 내 꽃이 소중하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는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 여우의 말을 따라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잊고 살아. 여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넌 잊지 마. 넌 네가 길들인 것을 영원히 책임져야 해. 네 꽃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처럼. 난 내 꽃에 대해 책임이 있어. 어린 왕자는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 여우의 말을 따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안녕. 철도 신호수가 말했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여행자들을 나눠 보내고 있어. 한 번에 1000명쯤 되지. 신호수가 말했습니다. 여행자들이 탄 기차를 어떨 때는 오른쪽, 어떨 때는 왼쪽으로 보내. 눈부신 불빛을 비추는 기차가 벼락 같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신호소 곁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여행자들은 정말 바쁜가 봐요.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뭘 찾아가는 거예요? 그건 철도 기관사들조차도 몰라. 신호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눈부신 불빛을 비추는 요란한 기차가 반대편으로 지나쳐갔습니다. 아까 지나간 여행자들이 벌써 돌아오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기차야. 신호수가 말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지나치는 기차야. 여행자들은 자기가 사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건가요?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사는 곳을 줄곧 만족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아. 어린 왕자와 신호수는 세 번째 눈부신 불빛을 비추는 열차가 지나가는 요란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여행자들은 첫 번째 여행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따라가지 않아. 신호수가 말했습니다. 여행자들은 기차 안에서 잠을 자. 잠들지 않으면 하품을 하고 있겠지. 아이들만이 열차 창문에 코를 박고 돼지코를 만들고 있을 뿐이야. 자기가 뭘 하는지 아는 여행자는 아이들 뿐이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꾀지지한 인형과 놀며 보내는 시간은 아이들에게 아주 소중해요. 그래서 누가 인형을 뺏으면 울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축복받은 거야. 신호수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장사꾼이 인사를 했습니다. 장사꾼은 갈증해소 알약을 발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알만 삼키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마실 필요가 없는 약이었습니다.
왜 이 약을 팔아요?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단다. 장사꾼이 말했습니다. 이 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똑똑한 박사님들이 계산한 결과 매주 53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단다. 그러면 53분으로 나는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거나. 네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지. 나라면 어린 왕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53분이 있다면 천천히 걸으며 시원한 샘물이나 찾고 싶어. 사막에서 사고가 난 지 8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장사꾼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을 마셨습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구나. 하지만 나는 아직도 비행기의 엔진을 고치지 못했어. 게다가 마실 물도 다 떨어졌어. 나도 정말이지 천천히 걸으며 시원한 샘물이나 찾아 나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 여우는 어린 왕자가 내게 말했습니다. 귀여운 꼬마 친구야. 지금은 네 친구 여우 얘기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왜요? 목말라 죽을 지경이야. 어린 왕자는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죽을 지경이라도 친구를 갖는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난 여우를 친구로 두게 되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꼬마는 앞으로 어떤 위험이 닥칠지 아무 생각이 없구나. 나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가만 보니 전혀 배고프거나 목말라 하지 않잖아. 그저 햇빛만 조금 있어도 되는 건가? 어린 왕자는 가만히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내 생각을 읽었는지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목말라요. 함께 샘을 찾아봐요. 나는 지쳤다는 몸짓을 했습니다. 넓디 넓은 사막 가운데에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샘을 찾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갈증 때문에 열이 났습니다. 나는 별을 바라보며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린 왕자가 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도 목마르니? 내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내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마음에도 좋아요. 나는 그 대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따져 물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왕자는 지쳐버렸습니다. 어린 왕자가 주저앉았습니다. 나도 그 곁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 어린 왕자가 말을 꺼냈습니다. 별이 아름다운 건 거기 어딘가에 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렇고 말고.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달빛 아래에 우리를 향해 길게 뻗은 모래 등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막은 참 아름다워요.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옳습니다. 나는 늘 사막을 좋아했습니다. 모래 언덕에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울림소리와 희미한 빛 같은 걸 느낄 뿐이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어딘가에 샘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갑자기 사막에서 느낀 신비로운 빛의 정체를 알아채고는 몹시 놀랐습니다. 어린 시절 아주 낡은 집에서 살 때 그 집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전설을 들었습니다. 분명한 건 아무도 그 보물을 찾지 못했고 찾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설은 집에 마법을 걸었습니다. 내가 살던 집은 어딘가 깊숙이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맞아.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집이든 별이든 사막이든 그것들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야. 기뻐요.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내 친구 여우랑 똑같은 말을 했어요. 어린 왕자는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나는 어린 왕자를 품에 안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솟구쳤습니다. 나는 마치 부서지기 쉬운 보물을 나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여린 존재는 다시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나는 어린 왕자의 창백한 이마와 감긴 눈, 바람결에 흔들리는 머릿결을 보며 이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껍데기일 뿐이지.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의 입술이 미소를 짓는 듯 반쯤 열렸습니다. 나는 다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잠든 어린 왕자를 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유는 어린 왕자에게 꽃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야. 잠들었어도 꽃의 모습이 등불처럼 어린 왕자의 온몸을 비추고 있어. 나는 어린 왕자가 더 여리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작은 바람 한 점에도 꺼져버릴 것만 같은 어린 왕자의 마음속 꽃의 등불처럼 그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계속 걸었습니다. 새벽 무렵에 나는 샘을 찾아냈습니다. 고속열차를 탄 사람들은 자기가 뭘 찾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서두르고 화를 내며 헤매기만 하죠. 어린 왕자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무런 소용도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발견한 샘은 사하라 사막의 다른 샘과 달랐습니다. 사하라 사막의 샘들은 대부분 모래를 깊이 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샘은 근방에 마을이 없는데도 마치 마을에 있는 샘과 같았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헛것을 보는 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이상하구나.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도르래와 두레박, 밧줄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어. 어린 왕자는 웃으며 밧줄을 당겨 도르래를 움직였습니다. 도르래는 오래도록 쓰지 않은 녹슨 풍향계처럼 삐걱댔습니다. 들려요?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샘을 깨웠어요. 샘이 노래를 하고 있어요. 나는 밧줄을 당기는 어린 왕자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리 주렴. 나는 말했습니다. 너에게 너무 무거워. 나는 두레박을 길어 올려 샘가에 놓았습니다. 다 길어 올리고 나자 나는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여전히 도르래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렁이는 샘물 위에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물 좀 주세요. 나는 어린 왕자가 찾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두레박으로 올려 어린 왕자의 입술에 대어주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눈을 감고 물을 마셨습니다. 놀라운 축제에서 느끼는 기쁨만큼이나 감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샘물은 늘 마시는 물과는 달랐습니다. 그 달콤한 선물은 별빛 아래를 걷고 도르래의 노래를 들으며 고생을 한 내 두 팔에서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과 한밤중의 성가, 따뜻한 미소에서 느꼈던 것과 같이 그렇게 빛나는 선물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아저씨가 사는 지구별의 사람들은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정원에서 5,000송이의 장미를 기르지만 그 꽃들 속에서 어떤 의미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찾으려고 하지 않지. 나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꽃 한 송이나 물 한 모금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렇지. 네 말이 맞다. 나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찾아야만 해요. 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살 것 같았습니다. 동이 트자 사막의 색깔은 꿀처럼 변했습니다. 꿀처럼 빛나는 사막이 나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감정이 날 찾아올까요? 슬픔? 이제 아저씨가 약속을 지킬 차례예요. 어린 왕자가 내 곁에 다시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약속? 양에게 제갈을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난 꽃을 지켜주어야 해요. 나는 주머니에서 대충 스케치를 했던 그림 공책을 꺼냈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림들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그린 바밤나무는 브로콜리 같이 생겼어요. 에이, 나는 바밤나무 그림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그린 여우의 귀는 뿔 같아요. 그리고 너무 길어요. 그렇게 말하며 어린 왕자는 다시 웃어댔습니다. 너무 놀리지 마. 난 보아뱀의 겉과 속밖에 그릴 줄 모른다고. 나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아이들은 다 알아볼 거예요. 그렇게 나는 연필로 제갈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어린 왕자에게 건네는 순간 내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내게 말하지 않은 계획이라도 있니? 내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내가 지구에 온 지 1년이 돼요. 어린 왕자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이 근방 어딘가에 도착했어요. 어린 왕자의 얼굴이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붉어졌습니다. 이유를 알 순 없지만 나는 다시금 묘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나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럼 일주일 전 아침에 날 만난 게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란 말이구나. 혼자 사람 사는 곳에서 까마득히 떨어진 여기를 헤매고 있었단 얘기니? 네가 도착한 장소를 찾아가려고? 어린 왕자의 얼굴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나는 머뭇거리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린 왕자의 얼굴이 또 붉어졌습니다.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붉어지는 얼굴은 그렇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좀 놀랍구나. 하지만 어린 왕자가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저씨는 얼른 엔진을 고쳐야만 해요. 난 여기에서 기다릴게요. 내일 저녁에 다시 오세요. 나는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왕자의 여우가 기억났습니다. 길들인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는 눈물을 흘릴 각오가 있어야만 합니다. 샘 바로 옆에 쓰러져가는 낡은 돌 담장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녁 내가 수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멀찍이 서 어린 왕자가 다리를 달랑대며 돌담장 위에 앉아있는 걸 보았습니다. 어린 왕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넌 기억을 못하잖아. 여긴 그 자리가 아니야. 다른 목소리가 대답을 하자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바로 오늘이야. 근데 그 자리는 아니야. 나는 담장 쪽으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누구와 말하는지 살필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모래 위에 내 발자국이 있을 거야. 넌 거기서 기다리기만 하면 돼. 오늘 밤에 거기로 갈게. 담장에서 20여 미터쯤 떨어져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네 독은 괜찮은 거야? 너무 오랫동안 아프지는 않을까?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담장에서 내려가고 싶어. 나는 고개를 숙여 담장 아래를 보고는 놀라 펄쩍 뛰었습니다. 거기에는 30초 만에 사람의 목숨을 뺏어가는 노란 뱀 한 마리가 어린 왕자와 얼굴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순간 나는 급히 물러서서 권총을 꺼내려고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뱀은 내 기척을 듣고 연못에 물보라를 남기듯 쇳소리를 내며 모래밭을 가로질러 돌틈 사이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나는 가까스로 담장으로 달려가 어린 왕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어린 왕자의 얼굴은 눈처럼 창백했습니다. 왜 이러는 거니? 나는 어린 왕자를 다그쳤습니다. 왜 벤과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어린 왕자가 늘 메고 다니는 황금색 머플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물을 축이고 약간의 물을 먹였습니다. 나는 뭔가 물어볼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어린 왕자는 팔을 내 목에 두르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총을 맞아 죽어가는 새와 같은 어린 왕자의 심장 소리를 느꼈습니다. 아저씨가 엔진 고장의 원인을 찾아내서 기뻐요.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이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 그걸 어떻게 알았지? 마지막 남은 희망 하나를 걸고 애쓰다가 이제 막 수리가 끝났다고 말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내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나도 오늘 고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슬프게 말했습니다.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어렵겠지만 나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어린 아기처럼 어린 왕자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내가 다시 구해낼 수도 없는 깊은 바닷속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린 왕자의 눈길은 영영 길을 잃은 사람의 눈빛처럼 심각했습니다. 내겐 아저씨가 그려준 양이 있어요. 양을 담은 상자도 있고요. 그리고 제갈도 있잖아요. 어린 왕자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오래도록 기다리며 조금씩 어린 왕자가 기운을 차리도록 지켜보았습니다. 아가야, 어린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너 두려워하고 있구나. 어린 왕자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밝게 웃었습니다. 오늘 밤엔 훨씬 더 무서울지도 몰라요. 다시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를 다시 들을 수 없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게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는 사막의 시원한 샘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가야, 내가 말했습니다. 너의 웃음소리를 다시 듣고 싶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1년이 되면 1년 전에 여기 왔을 때처럼 내 별이 바로 저기에 떠오를 거예요. 아가야, 나는 말했습니다. 벤과 만나는 일을 벌이려는 것과 별 이야기 같은 건 그건 그저 내 착각일 뿐이라고 말해주렴. 내 부탁에도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 나도 알고 있어. 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별에 살고 있는 꽃을 사랑한다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쁠 거예요. 별은 모두 꽃 한 송이씩 지니고 있어요. 그래, 맞아. 샘물도 그래요. 도르래와 밧줄 때문에 아저씨가 물을 떠줄 때 노래를 듣는 것만 같았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기억나죠? 그래, 맞아. 밤이면 하늘의 별을 바라봐요. 내가 사는 별은 모든 게 작아서 어디에 내 별이 있는지 보여줄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게 나을지도 몰라요. 많은 별들 중 어딘가에 내 별도 있을 테니까. 아저씨는 밤하늘의 모든 별을 사랑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별들이 모두 아저씨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아저씨에게 선물 하나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 어린 왕자가 웃었습니다. 어린 왕자야, 소중한 어린 왕자야. 난 너의 웃음소리가 정말 좋아. 내 선물은 우리가 물을 나눠 마셨던 기억과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 사람들은 모두 자기 별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다른 별을 갖고 있어요. 여행자라면 별이 길잡이가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하늘에 떠 있는 작은 별일 뿐이죠. 학자에겐 풀어야 할 숙제고 내가 아는 사업가에겐 재산이죠. 그렇지만 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저씨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아저씨의 별을 갖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많은 별들 중 어딘가에 내가 살고 있을 거예요. 그 어딘가에서 내가 웃고 있을 테죠. 그럼 아저씨가 밤하늘을 바라보면 모든 별들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오직 아저씨만이 웃는 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습니다. 시간은 모든 슬픔을 잠재우니까 언젠가 슬픔이 사라지는 날이면 아저씨는 날 알게 되어 기쁠 거예요. 아저씨는 언제나 내 친구가 되어 같이 웃고 싶겠죠? 그러면 아저씨는 이따금 심심할 때마다 창문을 열겠죠. 하지만 밤하늘을 쳐다보며 웃는 아저씨를 보고 친구들은 깜짝 놀랄 테죠. 아저씨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 별들은 항상 나를 웃게 만든다니까?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은 아저씨를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도 내가 아저씨를 꼬드겨 만든 멋진 속임수가 될 수도 있겠군요. 어린 왕자가 다시 웃었습니다. 그러면 별이 아니라 웃는 방법을 아는 수많은 작은 종들을 내가 선물한 셈이네요. 어린 왕자가 다시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엔 절대 오면 안 돼요. 너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 내가 말했습니다. 아파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죽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고요. 보려 하지 말아요. 볼 필요도 없어요. 네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어린 왕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뱀 때문에 그래요. 그 뱀이 아저씨를 물지는 않겠지만 뱀들은 무서운 종족이에요. 우습게 여기다가 다른 뱀이 물어버릴지도 몰라요. 네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 어린 왕자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안심했습니다. 뱀이 두 번째 물 때는 독이 남아있지 않긴 하지. 그날 밤 나는 어린 왕자가 떠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 기척도 없이 어린 왕자는 떠났습니다. 내가 어린 왕자를 따라잡았을 때 어린 왕자는 굳은 결심으로 빠르게 걷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구나. 그리고 손을 잡았습니다. 어린 왕자는 여전히 걱정을 했습니다. 여기 온 건 잘못한 거예요. 견디기 힘들 거야.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사실 그렇지는 않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도 알잖아요. 별은 너무 멀리에 있어요. 내 몸까지 가지고 갈 순 없어요. 너무 무겁거든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낡은 껍데기와 같아요. 낡은 껍데기 때문에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왕자는 조금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잘된 일이에요. 나도 별을 바라볼 거예요. 모든 별들이 녹슨 도르래가 달린 샘과 같겠죠? 모든 별들이 내가 마실 시원한 물을 흘려줄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재밌지 않아요? 아저씨는 5억 개의 작은 종을 갖는 거고 나는 5억 개의 시원한 물을 뿜는 샘을 갖는 거예요. 어린 왕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혼자 가게 해주세요. 어린 왕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린 왕자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저씨, 내 꽃 기억하죠? 난 꽃을 지켜줘야 해요. 내 꽃은 너무 약해요. 너무 순진하고요. 온 세상에 맞서 자기를 지키기엔 아무 쓸모도 없는 4개의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나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이게 전부야. 어린 왕자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그리곤 일어나서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나는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왕자의 발목 근처에서 노란 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린 왕자는 잠시 움직임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비명조차 없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나무가 쓰러지듯 천천히 쓰러졌습니다. 모래 위라서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벌써 6년이나 지났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돌아오자 친구들은 내가 살아남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나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곤해. 내 슬픔은 지금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나는 어린 왕자가 자기 별로 돌아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날이 밝았을 때 어린 왕자의 몸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이면 나는 별의 소리를 듣는 걸 즐깁니다. 별은 5억 개의 작은 종들과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어린 왕자에게 제가를 그려줄 때 그만 깜빡하고 가죽끈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어린 왕자가 양에게 제가를 씌울 수가 없을 텐데요. 그래서 어린 왕자의 별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양이 어린 왕자의 꽃을 먹어치웠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은 이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어. 어린 왕자가 매일 밤 꽃에게 유리덮개를 씌워주고 양을 잘 감시하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행복합니다. 거기에는 별들이 부드럽게 웃는 웃음소리가 가득할 뿐입니다. 하지만 어느 때는 이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잠깐이라도 방심하고 있으면 큰일이잖아. 어린 왕자가 밤에 유리덮개를 깜빡하면 어쩌지? 양이 한밤중에 몰래 빠져나가기라도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작은 별들이 온통 눈물방울로 바뀝니다. 자, 여기 나를 포함해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엄청난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같은 모습은 아니겠지만 우주 어딘가에 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양 한 마리가 장미꽃을 먹어치웠을까? 아닐까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양이 장미꽃을 먹어치웠을까? 아닐까? 그러면 생각에 따라 모든 게 바뀌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른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절대 모를 것입니다. 이 그림은 내게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슬프기도 한 풍경입니다. 앞서 그렸던 것과 같은 그림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놓고자 다시 그렸습니다. 어린 왕자가 지구에 왔다가 떠난 장소의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아프리카의 사막을 여행할 때를 대비해 확실히 알아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에 도착한다면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별 아래에 잠시 앉아 기다리십시오. 그러다 묻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은 금발의 어린아이가 웃으며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그 아이가 누군지 알 수 있겠죠? 이 아이를 보게 되면 부디 내가 안심할 수 있도록 그 아이가 돌아왔다고 편지를 부탁드립니다.